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정치 판도의 변화가 보입니다. 위스콘신과 시카고 주요 선거에서 진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낙태 논쟁은 이제 표현의 자유 이슈로 번졌습니다. 아이다호주가 18살 미만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주에서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낙태 밀매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적을 바꿈으로써 다수당이 됐습니다. 슈퍼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로써 낙태 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법 변호사면서 백신에 반대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접수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아들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사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가지 중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공화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기금을 줄이라고 의회를 향해 소리치지만 즉 경찰기금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지지자들은 God bless 트럼프만 외칩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생각보다는 약한 수준이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이례적으로 공화당 하원 의장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로컬 중국계와 대만계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캐시 앱을 만든 밥 리 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스타트업 모바일 코인의 제품 프로덕트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좀 포괄적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예스가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2022년 12월 달에는 37%였는데 지금은 32%. 그러니까 노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2022년 62%에서 67%로 예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여론상의 수치는 별로 좋지 않은데 또 다른 것은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와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고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와 연관을 해서 존 F 케네디 주니어 문제와 함께 묶어서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겠죠. 서서히 켜켜이 쌓여서 이게 추세로 굳는 것인가? 지금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로 굳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 이슈가 낙태가 우리 아이들 다 컸고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낙태에 대해서도 기본권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점점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가 있고요. 총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이미 지금 보궐선거라든가 특별선거에서 결과로 나오고 있고 아주 중요한 선거들에서 오늘도 테네시주 그 내시빌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낙태, 범죄 플러스 총기가 2024년 크고 작은 많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제일 위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 어떠한 그 관문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다호주가 낙태를 놓고 이건 기본권을 넘어서 표현의 자유, 법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이다호주는 뭐 지금 국경이 뭐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이런 데 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잖아요. 지난주에 주민이 다른 주에서 낙태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민은 18살 미만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주에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한다. 낙태 밀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공화당이고요.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은 미국에서 가장 그 강력한 법 가운데 하나죠.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그랬더니 미국 민권자유연맹에서 아이다호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헬스케어를 그 프로바이더 자체를 위협한다 하는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낙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린 산모가 뭐 건강 문제라든가 학업 문제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전 부모에게 말하면 맞아 죽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 그게 아이다호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뭐 오레곤,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 등등을 소개를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또 이런 때는 또 항상 멀리 둬요. 침이 여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헬스 프로바이더가 낙태약을 처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낙태가 불법이니까. 처방전을 해주면 그것을 국경에서 이 아이다호 법에 어겨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워싱턴의 주지사 제이 인슬리 소녀의 건강도 위험한데 그게 말이 되느냐? 오레곤주도 법률 어떤 그 도움을 주는 라인을 만들었고요. 캘리포니아주도 웰컴 투 마이 월드잖아요. 다른 주에서 낙태하러 오는 사람. 여기는 너무 좀 심각하다. 뭐 돈까지 지원하고 이런 그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본 자체는 인간의 기본권을 왜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망가뜨려 놔서 주정부에서 낙태를 21세기에 금지하게 하는가. 개인권을 이런 뜻에서 하는 거고요. 아, 몬태나도 경계가 되네요. 아이다호주와. 그런데 이제 조금 몬태나는 아이다호주와 뭐 비슷한 성향이니까 그렇고 게다 대고 이제 똑같은 날 어제였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미셸 루한 그리샴 누가 주지사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또 어떤 그 당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에요. 여성이고 어제 주법으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와 이제 말하자면 아이다호주에서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도 했죠. 뭐 텍사스라든가 아이다호라는 이런 주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극단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표현의 자유 위배가 되느냐. 헬스 프로바이더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일종의 그 헬스케어에 관한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다호주에서 민권자유연맹이 고소를 한 거고요. 지금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낙태에 대해서 하고 판결을 내릴 때 이제 젊은 남자 브렉 캐버나우가 그 판결문을 썼는데 그 안에는 주정부 자체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산모가
다른 주로 가서 임산부가 낙태를 하는 것까지 그 주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까지 써놨거든요. 이것도 물론 법적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연방 그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은 역시 이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막 주목받고 있고요.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우는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다호, 텍사스, 플로리다주는 임신 6주일이면은 뭐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우는 이 케이스가 아주 그 보수를 결집시키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낙태가 사람들이 점점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본권 쪽으로, 그래서 본선거에 나가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캔사스에서는 캔사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달에 그 낙태를 금지하는데 완전히 그 헌법을 바꿔서, 주의 헌법을 바꿔서까지 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는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스콘신 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대법관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15년 동안 대법원에서 막 이제 낙태 금지도 1800년대식으로 가려고 하고, 위스콘신 주요,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11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원래 이 초당적인 선거인데도 11포인트 정도나 차이가 났고, 기본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공화당, 전에 이미 대법관을 한번 지낸 적이 있는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치고 이제 대법관은 처음 되는 자넷 플로서세이위치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낙태가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로 가겠습니다. 범죄로 가면은 이게 이제 시카고 케이스가 되는데, 시카고는 미국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그 온건하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온건합니다. 온건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처하겠다 해서 된 것이고, 로스앤젤레스는, 캐런 베스는 진보로 구분이 되죠. 확실한 진보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도 브랜든 존슨이라는 시장 당선자가 무척 진보적입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와 결선에서 이겼는데, 그 다른 민주당 후보는 뭐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한다고 하면서 경찰력 늘리는 것을 강조를 했고, 브랜든 존슨은 이 로스앤젤레스의 캐런 베스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만을 강화해서는 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범죄라는 것은 항상 예방과 그 법 집행과 처벌이 삼박자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진보가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낙태 문제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키자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범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융통성이 있는 그런 쪽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범죄 퇴치의 접근법을 공화당은 law and order, 법과 질서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면서도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 이걸 이제 민주당이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읽고 있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도 워싱턴 DC에서 폭력 범죄 그 범죄인에게 굉장히 형량을 지금 들어서 지금 20년을 했는데 이걸 한 10년 정도로 줄이겠어 하는 것이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어도, 별로 참견을 하지 않지만 참견을 할 권한이 있는 주의회에서 이걸 막았잖아요. 워싱턴 DC가 폭력범죄자들을 처벌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막아버렸는데, 그 막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진보 민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 공화당이 그렇게 주도하는 것에 나 비토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원이 먼저 진작에 얘기를 해주지 그럼 우리도 대통령과 뜻을 맞췄을 텐데 했고 상원에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뜻을 맞춰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도 무조건 범죄를 그냥 다 내버려 두자 이해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인들이 정하는 기준.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카고에서도 범죄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물론 플러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간 것도 하나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낙태와 총기 문제입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지금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 같진 않은데 테네시주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3명의 민주당 그 의원들, 하원 의원들을 제명시키려는 최종적인 투표를 합니다. 결의안은 며칠 전에 통과시켰고요. 왜냐하면 총기를 강하게 규제하자 하는 그런 시위대에 이 민주당의 3명의 의원들이 합세를 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곳에서 그 캐버넌트 그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학생 3명,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또 3명, 6명이 숨지고 용의자도 뭐 총에 맞아서 숨지고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테네시주에서도 이거 총기 규제를 조금 강화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사로 몰려 들어가서 시위를 했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뭐 이랬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어떠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의회에 의장도 있고 하잖아요. 의장이 있었는데 그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공화당인 그 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3명의 의원들이 딱 그 연단에 올라가서 메가폰으로 시위대가 하듯이 이거 총기 규제 강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의장을 포함해서 의사진행 방해고 이건 우리 의사당의 정책과 매너와 룰에 맞질 않는다 하면서 제명을 한다는 것을 당파적으로 이게 이제 통과를 시키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금 3명이네요. 1명은 여성이고 2명은 남성인데 2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1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네요. 그렇게 돼서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이제 제명 조치가 오늘 취해진다면 당파적인 투표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항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테네시주에서 의원을 딱 2명을 제명을 했는데 그 2명 제명한 것은 전부 초당적으로 그럴 만했다 해서 한 번은 뭐 부패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이를테면 성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2명 다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때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함께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총기를 규제하자고 좀 그런 일을 시위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당의 규칙에 어긋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게 제명까지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메가폰을 들고 또 의원들의 제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열심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Common sense gun law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 테네시주의 기자가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건데 상식에 맞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뭐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학교 수업도 오늘 안 간 것 같으네요. 선생님들이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본인들이 다 위험해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테네시주 내슈빌에서는 있는 거고 이 총기 규제 문제도 2024년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으로 몇 개월 전에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모험과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면서 어제 당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당적을 바꿨는데 당적을 바꿈으로 인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아주 강력한 낙태법을 집행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지사가 만약에 이제 그 비토권을 쓸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공화당의 완전히 슈퍼 다수당이 되도록 딱 그동안 한 표가 모자랐었거든요. 72표면 되는데 71표였거든요. 하원이. 그래서 주지사는 또 여기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이 지난 10년 이상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굉장히 강한 다수당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도 주지사가 번번이 비토를 해버리는데 슈퍼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사의 비토권을 우리가 또 무효로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게 공화당의 굉장한 불만이었고, 여기에 딱 민주당 의원이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걸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괴롭혀라고 했는데 뭘 괴롭혔다는 것인지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 총기에 대해서 이 총기 규제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기권하는 식을 이런 식으로 했다 해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의 뭐 60% 이상이, 거의 70% 이상이 민주당 유권자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으로 뽑아줬는데 왜 당적을 바꾸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임해라라는 말도 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또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민주당의 이슈로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름을 말씀 안 드렸네요. 트리샤 코담이라는 여성 의원인데, 최저임금도 $15로 하겠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5면 아주 센 거잖아요. 또 뭐 성소수자의 권리도 보호하겠다. 투표권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 모든 것보다 이 의원에게는 maybe 총기에 관해서 생각이 공화당과 같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지금 낙태, 범죄, 총기가 지금부터 2024년까지 쭉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그 가운데에 들어있을 이슈 같아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그냥 트럼프 사건 하면은 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또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세차게 판사와 판사 가족들을 욕하는가?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환경법 변호사면서 코비드-19 때 정말 그 백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었던 케네디 가문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학교가 됐죠. 예전에 엠베서더 호텔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너무나 신임을 받고 법무장관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캠페인 하던 도중에 암살됐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4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보스턴 그쪽 집안이 꽉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고, 지난달에 이미 약간 그럴 것 같다 하는 흥미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사람이 있고 또 그 대선에 출마할 만한 충분한 돈이 모인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가면은 우선순위는 이 사람은 보통 주류가 막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다른 세상의 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주정부와 기업의 파워가 완전히 합병을 해서 더러운 부패 같은 것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환경도 망가뜨린다. 이게 이제 이분의 우선순위라고 하니까 무슨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워낙에 집안이 그런 집안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또 이슈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존 F 케네디의 사촌이라는 것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이었냐면, 그 재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재단이 어린이모였는데, 어린이 건강 방어 하는 건데, 백신에 반대하는,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 어린이들은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초기에, 코비드 초기에 했었던 얘기고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과학자, 의학자들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퇴출당하고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케네디 가문의 가족 3명이 공통으로 당시에 이제 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지금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같이 일을 하죠. 폴리티코의 가족 3명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난하는 그런 어피니언까지 썼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두 번째 후보가 나온 셈이네요. 마리안 윌리엄슨. 이 사람은 전에도 나왔었는데 무슨 셀프 그루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사람들에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책도 쓰고 뭐도 하고 하면서 셀프 그루.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달에 선거에 나간다고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제 기소장이 읽혀지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의 타이틀이 더 붙은 거죠. 피고인입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용의자도 아니고 피고인. 그런데 이 타이틀 받고 나서도 정치적인 계산법은 바뀌지 않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침울하고 딱딱하다가 집에 가서는 막 욕할 수 있는 거 다 욕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면은요, 폭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선거 유세를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뭐 밟아 죽여, 내가 변호 비용은 다 그러면서 대주지도 않아요. 의사당 폭동 사건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검사, 판사, 또 특별검사 막 이름 대고 가족 관계 대고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 검사도 위협을 받고 파우더도 받고 너 죽일 거야 하는 편지도 받고 판사도 뭐 예를 들어서 판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졸하게 이 판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내가 있다. 아내가 남편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던데 멜라니아도 지금 트럼프를 미워해. 오죽하면 대통령이 남편이 그 뭐 피고가 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장에도 안 나오겠어? 뭐 아이들은 나왔지만 다 그 본인이 낳은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에 대해서 그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가 있고 다 큰 아들들 2명, 특히 이제 딸이 민주당의 그 캠페인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막 그 비난을 하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4개 중범 혐의의 피고라도. 그리고 그것도 이제 캐치 앤 킬이라고 하죠.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것, 이슈를. 아이를 낳았다, 혼외 자식이 있다, 이런 거 아는 사람, 돈 주고 맞고, 스토미 데니엘스에게도 13만 달러, 플레이보이 그 걸에게도 뭐 15만 달러, 딱 말하지 마, 돈 줄게 하고는 딱 그 자기에게 나쁜 정보를 돈 주고 가져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표되지 않도록 막는. 그래서 이제 캐치 앤 킬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데 특히 판사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후안 몰천 판사와 가족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에 가서 막 그런 얘기하고 나서 막 협박 전화 많이 오고요. 이 판사 사무실 직원들은 이메일, 전화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요, 만약에 이거 법적으로 벌을 받으면 안 그러는 건데 미국이 이게 문제이기도 해요.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뭐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의 자유인데 그걸 너무 그 선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판사가 스스로 이 케이스를 맡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이건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기사를 썼던 그 기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만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나의 판사로서의 뭐 의무와 모와 직업관과 하는데 내 아내가 뭔 죄지? 아니 내 아들 특히 아들 딸들이 뭔 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래퍼들도 자식들을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래퍼 하면은 가사에선 I ask the sheriff 그 노래가 수십 년 전에 나왔던 노래잖아. I the sheriff. 그때부터 지금까지 래퍼들은요. 노래에서만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살해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는 래퍼들도 자식들은 안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God bless 트럼프라고 사람들이 티셔츠 입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일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누가 트럼프의 인격을 좋아하는데 그의 정책을 좋아하지. 이 세상에 그처럼 나쁜 말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냥 일반 그럭저럭한 직업에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뭐 내가 뭐 우리 뭐 남편도 뭐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대통령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계에 보여주는 얼굴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니 정책이 문제지 그 사람이 뭐 망나니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인 구속을 이 정도까지고 말로 해서는 안 받을 것 같아와 이 판사가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8월 8일까지 이 케이스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인 측에서. 그런데 그러려면 그게 또 승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는 지금 이 변호인 팀에 우리가 34개를 전부 중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어떠한 증거로 가지고 기소를 했다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지금부터 넘겨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요청할 것은 이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판사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더 좋다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장소도 바꾸고 싶어 했잖아요. 맨하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유권자들 가운데서 바로 트럼프가 싫어하는 엘빈 브래그라는 검사, 본인들이 투표를 해서 검사장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쪽에 그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나오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길 바랬잖아요. 아무리 노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해도 그게 노조 투표를 하면은 안 되는 그 정도로 보수적인. 근데 이제 그것은 안 됐고 이번에는 이제 판사를 바꾸고도 싶어 하는데 스스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헌이라는 오클라호마주가 지역구인 일지구 공화당의 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아무리 그 민주당이 무엇이라고 하던 트럼프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 상관없다.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강한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케빈 헌이라는 의원이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공화당 연구회라고 해서요.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커커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앨런 더쇼위츠라는 사람은 뭐 헌법학자고 그리고 2013년까지 하버드 그 법대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오제이 심슨 변호팀도 했고 하비 와인스틴 그 프로듀서의 변호도 했고 그리고 유명한 것은 다 맡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까지도. 이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본인이 트럼프를 변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뉴욕에 그 배심원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케이스를 기각은 안 한다. 판사가 기각해주면 판사가 뉴욕에서 더 이상 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면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쇼위츠 교수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유죄 판결 받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소하겠죠. 항소해서 또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하는 뭐 그 같은 전망을 아무튼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은 이제 8월 8일까지 일단 검사와 변호팀이 뭔가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뭐 maybe 내년부터 재판이 시작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중간에 뭐 변수가 생겨서 더 빨리 되는 일은 없겠죠. 더 늦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초가 되면은 이미 아이다호, 뉴햄프셔 같은 데서는 예비 선거가 시작되고 절대로 재판장에 오고 가고 하는 스케줄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스케줄에 맞춰주진 않고요. 그런데 공화당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토론을 시작해 보지 않고는요. 누가 괜찮다. 누가 좀 괜찮겠어? 트럼프보다도 낫다. 트럼프밖에 없다. 이런 것을 토론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관심의 표현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 나쁜 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그동안 안 할 것처럼 막 버틸 것처럼 하다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연방 그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소환에 나가겠다. 항소하지 않고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증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한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6일 그날 트럼프가 잘못했다. 어떤 면에서 잘못했냐면 트럼프는 내가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 상원의장으로서 다음 차기 대통령을 주에서 다 이미 승인을 해온 것을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발표하는 권한밖에 나에겐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비겁한 마이크 펜스라고 하고 나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다. 역사가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증언은 아닐 테고 그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표를 받는 것은 조금 빼야지 될 것 같고 이게 오늘도 미국을 다 뒤집고 있는 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하나의 오늘의 미국에서 사건, 사고를 거의 전해드리지 않는데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납치 살해 이 사건도 있고 혹시 아직까지 용의자에 관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적어도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 비슷한 그런 업계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캐시앱 창업자가 샌프란시스코 길에서 살해됐습니다. 43살밖에 안 됩니다. 밥 리라는 사람인데 캐시앱 하면은 여러분들 벤모는 많이 쓰시죠? 보통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돈을 주고받는 거 자녀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많이 쓰실 거예요. 그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서 서로 돈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은행 어카운트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여기에 연결을 시켜놔야지 되죠. 그런 식으로 많이 멀리 있는 자녀에게 그냥 돈을 은행 통하지 않고 보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캐시앱이거든요. 벤모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까지 나와서 저도 재미삼아 벤모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파란색의 완전히 현대판이에요. 그 카드 그림 자체가. 그런데 이 캐시앱을 만든 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파운더가 아니라 캐시앱을 만든 이 밥 리 씨가 샌프란시스코 길에서 새벽 화요일 2시 23분 그쯤에 흉기에 찔려서 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주에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해 10월 달에 아버지와 같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캐시앱뿐만이 아니라 그 암호화폐 회사 그 모바일 코인 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칩 프로덕트 그 오피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렇고 이 사람은 뭔가 시스템을 좋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사생활 보호도 주고 아주 큰 그 수수료 같은 건 안 내잖아요. 벤모로 조카에게 돈 보낼 때, 누구에게 돈 받을 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또 국경을 넘어서 타주, 무슨 주, 국경 다 넘어서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 사람이다. 43살밖에 안 됐고요. 아무튼 길에서 흉기에 찔려서 칼이겠죠. 병원에서 숨졌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이 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 아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이런 아주 좋은 성품인데 왜 그런 일이 그리고 언제나 상상한 것을 꿈을 꾸면서 현실로 이루려고 사람들이 그건 미친 생각이야 하던 말던 우리 아들이 그랬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구글 알파벳에서도 일도 하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에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공공안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특별한 업계에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살해됐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는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공공안전 이런 문제로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샌프란시스코 살인사건은 2019년 지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하면은 범죄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하잖아요. 살인사건은 줄어들었고
한 해에 41명, 2019년도 팬데믹 이전이죠.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났고 팬데믹 때 그래도 뭐 60년 만에 최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제법 늘어났네요. 56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12건 살인 사건이 몇 개월 사이에 뭐 3개월 조금 넘는 사이에 그 정도 일어났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는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전해드리고 헤드라인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잠시 뒤에 다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미국이 참 여러 인종이 함께 사는구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은 늘 느끼지만 어제 그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그 레이건 그 박물관에서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 사이에 바로 그 박물관 앞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이제 두 사람은 차이 잉원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고 미국이 뭐 대만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뭐 케빈 맥카티는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대만을 뭐 지원을 하는 것이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본인의 자리를 이어받은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거의 말 안 하거든요. 이제 본인은 물러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의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를 하겠어요. 점잖은 사람이 안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가 어제는 케빈 맥카티를 엄청 칭찬했습니다. 이 미팅은 그야말로 뭐 초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럴 수 있고 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왜 못하는가 뭐 리더십 초당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해야지 된다는 원칙을 보여줬다.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좋은 칭찬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조금 말은 뭐 거칠었지만 말도 그것보다 덜 거칠었어요. 그리고 반응도 좀 덜 거칠게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케빈 맥카티를 칭찬하는 이유는 낸시 펠로시에게는 이 대만 문제가 본인의 레가시였던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구태여 그때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한창일 때도 대만을 방문하겠다 결정하고 갔었던 것은 본인의 이게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아래 레가시를 정점을 찍으려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아주 정말 낸시 펠로시가 너무너무 젊었을 때 수십 년 전에 대만에 갔었던 그 일과 마지막에 그 하원 의장으로서 이걸 딱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케빈 맥카티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하원 의장이 되자마자 뭐 미셸 스틸 또 앤디 김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중국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만을 지지해주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낸시 펠로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바로 그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 앞에서는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대만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기 서로 반대되는 시위를 하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중화민국 대만 기가 있잖아요. 기를 따로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성조기도 들고 하면서 서로 달리 원 차이나 팔러시 중국에 속해야지 돼 대만은 뭔 소리야 하면은 대만은 아니 원래 그게 우리가 있었는데 말이야 공산당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야 하면서 차이 잉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시는 62세의 라스트 네임은 손이에요. 이분은 중국을 지지해야지 된다.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고요. 중국의 그 선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만에서 이민 오신 린다와 데니스 룩 이 두 분은 완전히 하루를 일을 안 했습니다. 제치고 차이 잉원을 지지한다. 대만 고 대만 고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보나벤처 호텔에 이제 잠깐 머물렀거든요. 이 그 차이 잉원이 그때 그 앞에서도 미국은 대만을 지킬 책임이 있다와 무슨 소리야 대만은 중국에 속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구 섞였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국이 맞습니다.
중국인이지만 또 대만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이지만 중국의 독재가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서 또 미국으로 이민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대만을 지지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있어요. 미국 맞다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어떤 문제로 이 문제를 풀던지는 정치인이 할 일이지만 같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중국인 대만인이다.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시간이 그래도 시간이 제법 있네요. 제법 있는 편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기 있는 작곡가 세르게이 라프마노프요. 라프마노프 하면 오늘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잠깐 끝까지 보지는 못한 기사예요. 잠깐 봤는데 이 그 라프마니노프가 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클래시컬 음악 그 비평가 사이에서는 너무 감상적이다. 너무 향수를 자극해 하고 굉장히 그 좀 아래로 그 내리 누르려고 하는 것이 여러 방향에서 수없이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지 이제 15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그 키길 거스타인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라프마니노프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그 얼마나 예술적이었는지 그가 본질적인 그의 음악에 미학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막 쭉쭉쭉쭉 설명을 해놓는데요. 제가 이건 클래시컬 그 음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아름답고 사람의 가슴을 치면 좋은 것 아닌가? 뉴스도 아닌데 뭐 또 감상적이면 어떻고 감상적이지 않으면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클래시컬 음악 하시는 분은 모르는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전문가와 일반 그냥 감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다르니까 뭐 저는 리오니드 코건의 브람스나 방송 끝나고 가서 들어야지 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